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렇게는 한버전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우선 이제 총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 비서실장 후보군 이 하마평이 무당합니다. 이거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이 여러 가지로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우선 비대위로 갈 것이냐, 전대를 할 것이냐,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전히 갈 방향을 지금 찾지 못하고 있다. 이런 비판적인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말이죠. 국민이 이번에 이제 총선에서 완전히 참패하게 됐는데, 이와 관련해서 여러 이제 이 책임론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자유일보에서 지금 내가 분석하고 있는 이 책임론, 5사람에게 책임이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조금 논란의 소지가 있어 보이고요. 그러한 가운데 지금 이제 전가훈 목사의 오늘 집회 에서 주장한 내용도 또 판문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요, 이 박지원이는요, 이 거국 내각을 구성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그거는 개인 의견이야.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여러분께 이제 자세하게 하나씩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맨 먼저 총리하고 이제 비서실장 인선. 우선요, 시기와 관련해 가지고는 그동안에는요, 벌써 이제 오늘 뭐 일요일이 지났는데, 14일 날 비서실장은 먼저 임명을 하고, 그리고 비서실장과 같이 이제 참모진을 인선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중간에 야권에서 이런저런 이제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다 보니까 이게 서두르는 게 문제가 아니고 시간을 갖고 검증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야권의 비판, 이게 자칫 잘못하면 굉장히 아픈 상처가 나거든요. 이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이 민원을 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민심의 분노를 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속도를 조금 조정하는 이러한 상황으로 지금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조기 임명보다는 보다 더 안전한, 그렇죠? 야권의 반발과 비판, 그리고 검증 소홀에 따른 어떤 또 하나의 후폭풍, 요런 거를 막는데 초점을 주고 지금 이제 후임 비서실장 인선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압축이 될 수 있는데요. 자, 여기에 지금 거명되는 이름은 지금 이제 오늘 이제 심야 방송이 되겠는데요. 이 시간까지는 제가 그동안에 계속해서 보도해드린 이 인물들 이외에 새로운 인물이 거론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 우선 제일 유력하게 거론되는 분 중에 하나가 원희룡, 그리고 이제 또 갑자기 지금 새롭게 부상한 인물이 정진석, 장제원 이렇게 되고요. 처음서부터 시종일관 거론된 사람이 김한길, 그리고 처음에 거론되다가 쑥 들어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동관, 뭐 이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비서실장 후보군이 되겠습니다. 자, 이분들의 이제 공통점은요, 이 중진 의원들 출신이다. 자, 중진 의원이다 보니까 늘공이라고 볼 수 있는 공무원들하고는 달리 정무적인 능력이 좀 뛰어나다. 자, 이게 이제 공통점으로 되어 있어요. 그만큼 대통령이 이번에 이제 대통령실 참모 기능은 이 정무적 판단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래서 이 정무형 판단 경험이 좀 많은 그런 정치계 인사들이 많이 거론된다. 이렇게 보여지고 전부 다 중진이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 총리하고는 좀 결이 다르지 않느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청문회를 거치지 않죠. 예, 이런 점도 이제 총리하고는 많이 다른 점인데, 원희룡 장관의 경우에는 이제 장관도 하고, 제주지사도 하고, 또 중진 의원을 하고, 그래서 입법행정자치 모두 경외법은 이력을 가졌다는 겁니다. 다만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관련해서 김여사 일가에게 특혜를 줬다. 이것 때문에요. 지금 이제 야권하고 대립각을 세운 적이 있고, 그리고 이런 의혹과 관련해서 야당은 지금 특별검사 도입을 추진 중에 있어요. 이게 이제 조금 시비거리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장제원하고 이제 정진석의 경우에는 정치 경험이 풍부하다는 점에서 적임자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고, 특히 정진석 의원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충청권에서 많이 민심이 돌아서 갖고 야권 인사들이 많이 당선됐는데 충청권을 이렇게 챙기는 모습을 보이는데 굉장히 좋은 카드다. 자, 그리고 뭐 정진석 의원이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국회 부의장도 했고 비대위원장도 했고, 그리고 뭐 이 오선 의원을 이미 했고 말이죠. 그리고 청와대 MB 때 정무수석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청와대, 그 다음에 정부직에만 없었죠. 그 다음에 풍부한 의정 경험,
그리고 이제 충청권이니까 이제 경상도하고 전라도가 아닌, 좀 뭐라 그러죠? 이거를 그 뭐 보터 지역에서 오는, 그리고 이제 윤 대통령이 충청도는 좀 챙기겠다. 이런 점에는 상당히 부합하는 인물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고요. 장제원 의원의 경우에는 이제 윤핵관이라고 하는 프라임 때문에 이 공세를 받을 수 있고 또 본인도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상민 장관하고 이동관 이름이 오르내지만 둘 다 이미 탄핵까지 당했던 인사인데, 자, 이거 제가 보기에도 말이죠. 두 분의 어떤 이 능력면이라든가 인간적인 어떤 품격 면에서 따진다고 본다면 뭐 누가 보더라도 소상이 뭐라 그러죠? 이 비판의 소지가 전혀 없는 아주 출중한 인물들이기는 맞아요. 그러나 야권이 탄핵까지 한 사람을 갖다가 윤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것 자체가 이 야권으로부터 거센 공격을 받을 소지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적임자가 없을 경우에 마지막 카드로 검토한다면 모르지만 처음부터 검토하기에는 지금 현 상황에서는요 굉장히 부담이 따른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굳이 챙긴다면 이런 분들은요 나 마지막으로 좀 쓸 카드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김한길 통합위원장은 시종일관 총리 후보로까지도 거론되고 있고요. 그리고 야권 출신이다 보니까 네트워크가 두껍다. 이런 점이 장점인데 거꾸로 그런 점이 오히려 야권에 거부감을 줄 수 있다. 이런 반론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총리 후보자로는요. 우선 이 청문회를 거쳐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야권에서 노하는 사람은 절대 아니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후보로는 이미 거론되었던 주호영, 권영세 의원도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 둘 다 6선, 5선이죠. 그리고 이제 원만한 대화 관계도 가능하다. 다만요. 그리고 이제 윤 대통령의 어떤 입장 발표, 시기와 형식 면에서는 신중에 신중을 기하다 보니까 아직 특별한 방향성이 결정되지는 않았다. 자,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네요. 예. 자, 그래서 말이죠. 윤 대통령이 이스라엘 그다음에 이란 전쟁과 관련해서 긴급 경제안보회의를 주재한 이외에는 일체 지금 뭐라 그럴까요? 대통령의 일정이 없어요. 그만큼 인선에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국민의힘 관련해서 나오는 얘기인데요. 자, 아직도 조기 전대를 할 것이냐? 그리고 당권 경쟁을 할 때가 아니다. 예, 조기 전대를 하자 하고 아니다. 예, 좀 시간을 갖자. 이렇게 해서 지금 대립되는 국면에 있고 여전히 방향은 결정되지 않았다. 자, 요런 게 지금 정설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새 지도부의 큰 과제 중에 하나는 이번에 우리가 이제 패하게 된 결정적 원인은 2030 낭성 표심을 가꾸지 못했다. 이게 이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로.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이제 표를 가꾸느냐. 이게 이제 하나의 지도부의 새로운 과제고요. 또 하나의 과제는 지금 현재 운동장이 진보 우위로 확 기울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40, 50 표심이 60, 70 표심보다도 더 진보 성향이 강하고 요 표심이 이번에도 결정적으로 영향을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2030의 이 남성표, 그 다음에 4050의 민주당 강력한 콘크리트 지지, 요런 것들이 패인의 하나이기 때문에 요걸 어떻게 우리가 다시 되찾아오느냐, 이게 이제 다 새로운 차기 지도부의 과제고요. 그리고 현재로서는 이제 최대 계파가 친윤계지만은 정치 지형의 변화가 이제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냐. 예. 자, 그러다 보니까 비윤계가 이제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고, 지금 이제 당권 주자군에 속하는 사람들이 나경원, 안철수 이 두 분은 이제 비윤계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윤상현, 김태호 이런 분들은 그냥 중간지대에 속하지 않을까. 김태호 같은 경우에는 좀 친윤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권성동도 당권 주자군에 들어가지만 권성동은 핵심 윤핵관에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예. 이러한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지금 30대 지지 기반을 회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김재섭 30대 중용론도 여전히 세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제 한동훈 비대위 체제에서 실패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한동훈 체제 경험 하나도 없는 사람 데려다 놓고 실패했는데 김재섭이가 무슨 경험이 있느냐? 아니되옵니다. 이런 의견도 상당하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요. 야권에 있는 잠룡들,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홍준표, 오세훈, 그리고 원희룡, 잠룡들의 각계 전투가 시작됐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이 90년대생이 이제
전면에 부상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청년 정치를 좀 기대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이 김재섭, 그 다음에 김용태, 이런 분들이 우리 여권 안에서는요, 상당히 지금 이제 주목의 대상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 21대 국회를 보면 청년들이 있었지만은 별로 기대치를 충족시킨 게 아니라서 이번에도 지나치게 많이 기대하면 실패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어요. 자, 이번에는 말이죠. 이 박지원이가 윤 대통령을 탈당하라. 그리고 거국 내상을 구성하라. 이런 주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 민심이 말이죠. 윤석열, 김건희 검찰 정권을 부도 처리했고, 그래서 나라를 살리는 길을 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탈당해서 거국 내각을 구성하라. 그리고 김건희 특검법, 이태원 잠사 특별법, 최상병 특검법을 논의할 수 있도록 길을 터져라. 그리고 민생 문제를 협의해라. 이재명이와 만나갖고.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를 적극적으로 개편하라. 그러기 위해서 또 만나야 된다. 자, 그래서 만약에 지난 이전처럼 앞으로도 3년을 똑같이 대통령을 수행하면 나라가 망한다. 이런 아주 극약 발언을 하고 있어요.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상당히 민주당 안에서도요. 야, 이건 너무 많이 나간 거야. 이런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왜? 거국 내각이 구성되면 민주당 인사들도 정부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대여 공격 동력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과연 대통령이 야당 국회의원하고 소통을 해 주겠느냐. 이거는 별로 실속도 없는 얘기다.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도 반발이 야기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박성준 대변인이 말이죠. 그거는 개인적인 의견이다. 민주당에서 어떤 논의가 됐던 것도 하나도 없다. 딱 선을 긋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제는 지금 야권에서는요, 지금 이제 이 민주당, 조국당 공이 검찰을 해체돼야 되겠다. 이런 강력한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거 왜 그러느냐? 이재명이하고 조국 둘 다 사법 리스크에 들어가 있잖아요. 이재명이는 뭐 지금 7개 범죄에 7개 사건에 10개 범죄가 들어가 있고, 조국은 이미 지금 법정 구속형인 2년 실형을 받은 바 있어요. 그래서 시간적으로 본다면 조국이 훨씬 더 앞서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일각에서는 지금 대법원 판결이요.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 있다. 그래서 연말은 가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아니 1, 2심에서 똑같은 사건에 똑같은 법리 적용으로 2년형을 받았는데 이게 연말까지 간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각별히 챙겨야 될 것 아닌가. 조조익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 민주당 그리고 조국당 안에서 나오고 있는 이 두 사람을 살리기 위한 이 비책, 이거를 지금 강구 중에 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법률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요. 대장동 변호사로서 이번에 서대문 갑에 느닷없이 사실상은 이제 경선으로 됐지만은 모양은 경선이지만 전략 공천한 거나 마찬가지죠. 다른 곳에서 아웃됐는데 이 사람을 살리려고 서대문 갑에다가 집어넣고 결국은 경선에서 이겨버렸어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대장동 변호인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 이 김동아 당선인이 중심이 돼서 이번에 이제 사법부가 말이죠. 선거 전날까지 불러서 재판을 진행한 거. 이거는 잘못됐다. 그래서 이제는 검찰 개혁은 검찰 개혁대로 필요하지만 그거 갖고 되겠느냐? 사법 개혁도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섰어요. 자, 그래서 선거 질서를 사실상 이번 재판을 강행해서 이제 훼손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민주주의 꽃이라고 하는 선거를 앞두고 재판 일정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강행한 거. 이거는 헌정 질서의 사법부가 도전하는 것이다. 이상한 프레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것이야말로 국민들에 대한 도전이다. 이렇게 김동화가 아주 극단적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법부를 손을 보겠다. 그래서 이제 이재명하고 조국은 살려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에 이제 하나가 이 두 당의 공이 말이죠. 검찰 해체를 주장하고 있고 수사 기능의 분산을 추진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이재명과 조국을 살리기 위한 극약 처방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검찰 해체를 하는데 대검 해체하고 기소청으로 전환하고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권을 완전히 폐지하고 그리고 검찰 대신에 전문 수사청이라고 하는 독립구를 별도로 만들어서 범죄 수사를 전담시키고 그 다음에는 검사장 직성제와 같은 이 일종의 이제 이 법원장 이 직선제나 똑같은 거예요. 하나는 이 포퓰리즘 체제로 가는 것이죠. 자, 이런 것을 공약으로 조국혁신당이 이미 내놨어요. 그 다음에 이거 이외에도 말이죠.
이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고 문재인 정부 때 했던, 그리고 이제 검수완박 시즌2 이거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검찰 해체하고 검찰의 수사 기능을 분산시키는 이런 공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경우에는요, 공수처 설치해서 망했잖아요. 지금 7,700여 건을 수사해가지고요, 겨우 올 1월까지 겨우 기소한 것은 3건이고 구속 또는 유죄 판결을 받아낸 것은 한 건도 없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 수사 관련 기능을 갖다가 분산시킨다. 자, 그래서 뭐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든다든가, 마약수사청을 만든다든가, 금융범죄 수사청을 만든다든가, 경제범죄수사청을 만든다는 거, 이거는 도리어 말이 안 되는 것이다. 예, 이미 우리가 공수처에서 보지 않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법조계 불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검찰 해체와 수사 기능의 분산을 추진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이재명과 조국의 정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조치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문제는 뭐냐? 지금 야권에서는요, 피고인이 무려 14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민주당과 조국당 대표도 모두 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는요, 이재명, 박지원, 이수진, 윤건영, 부승찬, 한명도, 이성윤, 허정식, 그리고 박범계, 박주민, 문진석 당선인, 이런 사람들이고요. 조국당에서는요, 조국은 물론이거니와 황운하, 차규근, 이런 사람들이 재판을 받고 있고, 그리고 이성윤의 경우에는 2심까지는 무죄를 받고 있지만은 대법원에서 어떻게 판결이 날지 모르는 것이고, 한명도 당선인도 1심에서는 무죄를 받은 바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재명의 혐의는요, 대부분 중형이 될 수 있는 사안이고, 조국은 이미 2심 2년형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황운하는 징역 3년. 예, 이런 점 때문에 거대 야권의 검찰 해체 움직임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나온 방탄 방벽 중에 하나가 아니냐, 이런 비판과 우려가 검찰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검찰이 열이 반짝 나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말이죠. 이번에는 지금 여러분들 지금 이제 자유일보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제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국민의힘 이유 있는 참패. 그러면서 오적에게 책임을 묻다. 그래서 누가 과연 이 여권의 참패를 안겨주는데 책임이 있는 사람이냐. 자, 그래서 한동훈, 그 다음에 김경률, 그 다음에 조선일보, 그 다음에 이철규, 장동혁, 요 5사람을 책임으로 묻고 있어요.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의 경우에는 독선과 전행, 원맨쇼로 일관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과 차별화를 시도한 것이 패착이다. 그리고 김경률의 경우에는요, 대통령실과의 갈등이 선봉장 역할을 해왔고, 국민의힘의 엑스맨 역할을 해왔다. 세 번째, 조선일보는 윤한 갈등을 조장해서 세벼숙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익을 추구했다. 그리고 이철규에게는 윤 메신저를 자처하면서 자기 정치를 했다. 그래서 현역 의원의 이 대변 역할을 해서 개혁을 방해했다. 마지막으로 장동혁 사무총장이죠. 한동훈 위원장의 이 메신저 역할을 해가지고 초선 사무총장으로서의 역부족을 지금 초래했고, 그러다 보니까 충청권 공천에 실패하게 된 장본인이 장동혁이 아니냐. 그래서 이 오적에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자유일보가 하고 있어요. 예, 자유일보. 자, 그래서 이 정권 심판론이 위력을 발휘했기 때문에 진 것이 아니고, 그거보다는요, 뭐 물론 그것도 있지만은 잘못된 선거 전략 때문에 압도적으로 패배했다. 예, 그래서 정권 심판론 위력으로만 볼 수 없고 한동훈 비대위 체제의 선거 전략 실패가 결정적 요인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한동훈 비대위가 윤석열 대통령과 차별화를 시도하면서 갈등한 것이 여권 지지층의 분열을 가져왔고, 막판에는 나라를 살려야 한다는 일부 보수적인 결집도 있었지만은 결국은 역부족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갈등이 결국 김경률 의해서 시작이 됐고, 그리고 조동종이 이걸 부추겼다. 그래서 조동동과 김경률의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고, 이 김경률의 이러한 주장은 결국은 한동훈 위원장 측에 기획된 도발이다, 이렇게 이동호 캠페인 전략연구소장은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당 개혁을 원하는 윤 대통령과 달리 한동훈 위원장은 당 개혁보다는 당 장악을 통해서 자기를 도모하는 데 관심을
그리고 집중을 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 갈등은요, 도태우하고 그 다음에 장해찬 공천 취소, 그리고 비례대표 공천을 보면서 지지율이 추락을 하니까 한동훈 위원장 측에서 이종석과 황상무 사건을 갖다가 대통령실 공격 소재로 활용한 거. 예, 요게 또 하나, 뭐라 그럴까요? 지지층을 일탈시켜 놓고, 그리고 이제 대통령실의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모략 전술을 쓴 것이다. 그래서 대통령으로서는 배신감에 치를 떨었을 것으로 본다. 이러한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이 공천 실패,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의 독선과 원맨쇼도 패배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비례정당인 국민의 미래 대표의 당 실무자를 배치했고, 스피커 노릇을 해야 하는 선대위를 갖다가 나경원, 원희룡, 안철수와 같이 자기 선거에 바쁜 사람들을 채워가지고 마이크를 한동훈 위원장 한 사람이 독점하게 한 거. 그리고 네 번째는요, 국민추천제 등의 정실 인사, 듣보잡 공천도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관상학으로 유명한 백재권 교수는요, 당선 가능성이 낮은 후보, 정체성이 의심되는 후보, 능력 없는 후보를 공천했고, 듣보잡, 원칙을 무시한 비례 공천을 보면서 NGO 단체들도 아연실색해 등을 돌리게 됐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2030 세대를 견인하지 못한 점도 굉장히 컸다. 그래서요, 김원재 성인권센터장은요, 대선 때 윤석열 후보를 지지한 2030 남성이 국민의힘을 지지 않았다. 예, 지지하지 않았고, 윤 대통령이 여가부 폐지 공약을 지키지 않은 것과 한동훈 위원장의 페미니즘, 그리고 PC주의에 대해서 실망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예, 이 정도로 요거는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으로 말이죠. 지금 이제 이스라엘의 방공 시스템이 다층적으로 중복적으로 되어 있는 바람에 이번 이란의 공격을 효율적으로 99%를 막아낸 것 아니냐. 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방공망, 요게 이제 지금 언론에 회자가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지금 북한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1차적으로요, 이 아이언돔은 단거리 미사일을 막아냈고, 그리고 중장거리 미사일은 다윗의 돌팔매, 이 방어망이 막아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에로2 탄도미사일, 그리고 새롭게 지금 이스라엘에서 개발 중에 있는 게 에로3, 이 탄도미사일 방어망. 그래서 이번에는 3중망인데요. 아이언돔하고 다윗의 돌팔매, 그리고 에로2 탄도미사일 방어망. 요게 굉장히 중요한 방어 역할을 했고요. 이런 3단계, 3중의 이 요격망이 결국은 99%를 막아내는데 결정적으로 수온을 세웠다. 지금 이런 이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정부로서도요, 이 북한의 다양한 이 최첨단 미사일 이 개발 실태를 놓고 볼 때 이번 이란의 이 공격에 대한 이스라엘의 방어망 체계를 우리도 이 벤치마킹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하나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심야 방송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히 주무시기 바랍니다.